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 63회 TT 1급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T 1급 이론 문제요. 실무 이론 평가. 자, 보시면 되겠고 1번 문제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보고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해하실 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됨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1번은 제대로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검증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검증 가능성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상의 거래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10만 원 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기할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쓰시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 내용 회계상의 거래를 보고 똑같이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검증 가능성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회계를 배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똑같은 회계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검증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서로 상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상충되는 요소들이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더란 말이죠. 우선 여러분들이 그 질적 정보의 그 상충 관계 그래서 요 파트가 TET 2급서부터 자주 출제되기 시작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여기 질적 특성 의 상충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하나 자산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산인 경우에 자산 중에서 뭘로 할까? 건물로 하겠습니다. 건물도 좋고 토지도 좋고 그런데 얘가 10년 전에 취득했을 때 10년 전에 취득했을 때 1,000원 주고 취득했다면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계속 이 건물에 대한 것들은 1,000원 취득원가 1,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그 공정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 봤더니 얘가 지금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에는 10년 전에 취득했을 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때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던 건물의 가격 이 1,000원이 지금 공정가치로 10년이 지난 후에 5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 공정가치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 취득했을 때 그때 사였던 역사적 원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럼 공정가치로 기록된다는 것과 역사적 원가로 기록된다는 것, 역사적 원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증빙서류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취득했을 때 이때는 신뢰성이 높다고 그래요. 보통. 근데 지금 현재 가치인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요 질적 특성에 대한 상충관계를 이해할 때 이렇게 공정가치, 현재 가치에 가까운 걸 표시할수록 목적 적합성이 높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신뢰성은 높지만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죠. 그럼 어떤 거를 기록해요? 예, 물론 두 개 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이 계정들 중에서는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면 목적적 적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목적 적합성을 높이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참고로 이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자산 재평가를 해서 차변에 건물 4,000원 이 공정가치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아마 자본계정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그죠? 실제로 금액을 갖다 사고팔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변에 재평가를 하게 되면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뭐 기업에서 또는 회사에서 목적에 따라서 자산을 재평가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건물 4,000원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요건 자본계정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거래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 거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여기에 맞게끔 표시가 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처음 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 10년 전에 샀던 모든 관련 증빙서류 이런 것들은 또 떨어진단 말이죠. 가격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신뢰성은 떨어지고 공정가치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충관계가 여러 곳에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로 이거 하나 설명해 드렸는데 질적 특성의 상충관계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저기 교재에서 설명해 드렸던 5가지 있어요. 자산 또는 수익을 갖다가 인식할 때 뭐 그다음에 뭐 진행기준 뭐 비교 그다음에 보고서 중간 보고서라든지 뭐 분기별 보고서, 반기 보고서, 그다음에 연차 보고서 그거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 가치가 서로 상충되는 그 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잠깐 보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서로 상충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상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가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랬었죠. 자, 이것도 참고로 회계 1급부터 보통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요. 자, 신뢰성을 갖추기 질적 정보 중에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거. 여기 신뢰성에는 예를 보통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냐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여기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회계 정보가 요 질적 특성이란 말 뜻이 더 유용하다는 유용성을 의미해요. 어떤 게 더 유용한지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가 수업하면서 반드시 꼭 외우세요 그랬던 항목이에요. 신뢰성은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고요. 보강적인 특성. 이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해선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던 거죠. 중립성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이 있어서 3가지도 있는데 목적 적합성에는요 첫 번째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에다가는 적시성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부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회계 정보에는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목적 적합성도 두 개가 다 있어야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회계 정보는 유용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신뢰성이라고 해서 신뢰성은 있는데 목적 적합성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있어야 되지만 좀 더 이쪽이 더 필요하다, 더 유용하다 뭐 이런 의미이지 둘 중에 하나가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면은 그 정보는 회계 정보로서 값어치가 없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렸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이 시험 자체가 TT 1급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계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가 어떤 것인지 이 실무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분은 여러분 급수를 불문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자, 현금에는 뭐뭐가 있어요? 통화 대용 임주권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현금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화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통화 대용 증권. 특히나 이 통화 대용 증권은 회계 담당자들만 거의 쓰는 항목 계정이므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정확하게 잘 하고 계셔야지 돼요. 즉, 이 통화 대용 증권은 통화가 뭐냐면 지폐, 그 다음에 주화, 동전이죠. 지폐와 주화를 우리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이 통화라고 불러요. 즉, 지폐에도 주화에도 공통적으로 지급 보증을 하는 그 금융기관은 바로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그 지폐 주화를 받았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현금처럼 우리 회계에서도 이걸 똑같이 현금이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거나 받았을 때요. 그런데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현금이라고 기록해야 되는 게 한 단계 더 폭이 넓단 말이죠. 왜? 이 통화, 지폐나 주화 대신에 대신 사용하는 증권, 음, 재산적인 가치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증서들을 말하는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수표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 우편환 증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도래 채권 이자표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배당금 통지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고 환급 통지서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계수표도 들어가고 수표도 들어간 거 많이 있죠. 가계수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기 공통점은 뭐냐면 얘를 가지고 가면 바로 현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얘네들을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부르고 현금이라고 기록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따져보게 되면 현금에 해당되는 것들 뭐뭐가 있어요. 현금에 해당되는 요거 현금 자기압수표 통화대용증권이죠. 단기대여금은 단기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이건 필요 없을 거고 우표 해당 대상 없고요. 그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얘는 매출채권이죠. 해당 없고요. 당좌예금 들어가죠. 당좌이금 보통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통합 규정에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써드렸었어요. 뭐라고 써드렸었냐면 대표적인 여기서 현금, 그 다음에 당좌이금, 그 다음에 보통이금, 이렇게 세 개를 써드렸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현금,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현금성 자산이 포함되는 것들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요 현금성 자산이죠. 여기서 여기다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써놓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단기 금융 상품이 있다 그랬죠. 단기 금융 상품에 여러분이 제일 흔히 잘 아시는 게 정기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이라든지 증권회사에서 파는 기타 금융 상품들, 뭐 CD라든지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었죠. 이런 금융 상품을 취득했을 때, 취득이라기보다는 금융 상품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지? 가입한다 그랬죠. 가입했을 때 그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우린 걔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상이 꼭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냐면 채권이에요. 채권에는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취득했을 때 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그 채권을 사게 됐을 때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기종으로 쓴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많이 강조했죠. TET 2급서부터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해당되는 게 뭔지를 물어보니까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양도성 예금증서 취득 당시, 가입 당시 여기 3개월, 만기가 3개월 되어 있으니까 요 포함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우선 현금 30만원, 자기합수표 70, 여기 합치면 70만원, 당좌예금 합치면은 130만원, 130만원에 여기 양도성 예금융서 80만원 합치니까 총 19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190만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나? 다시요. 30만원, 40만원 하면 70만원, 70만원에다가 60만원 더하게 되면 130만원, 그죠? 130만원에다가 이거 잘못했네. 19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에다가 80만원 하니까 190만원이 아니라 210만원이네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네요. 이래서 계산기 써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2023년 말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들이래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원가에 포함될 재고자산 감모손실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합계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항목 문제를 한두 번 다뤄본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일단 금액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장부의 수량은 1000개가 있다고 하고요. 이거 하나당 단가는 1000원이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실제 세봤더니 940개가 있고 실사한 거요. 실사한 금액, 그 다음에 여기 순실현가치 단위당 순실현가치가 85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더란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여기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매출원가에 근데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 감보손실부터 따지게 되면은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상품의 수량에 대한 차이를 우리는 제품 감모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기로 했더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수량 차이. 자, 그러면 수량 차이 장부 금액은 얼마였던 거예요? 1000개 하나당 1000원이니까 100만원이었었겠죠. 수량 차이가 원래 장부는 지금 현재 100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에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장부 있는 거를 표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 있는 그 재고자산을 표시해야 됩니까? 현재 실제로 있는 재고자산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940개만 표시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수량이 몇 개가 차이 나느냐면 여기 60개가 차이 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60개 곱하기 한 개당 1000원씩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은 6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6만원에 대해서 얘를 우린 뭐라고 쓰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쓸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에 대한 금액은 이렇게 6만원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뭘 쓰셔야 되냐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쓰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초록색으로 할까요? 요 단가의 차이를 갖다가 우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기종으로 써요. 재고자산에 대한 그 평가손실은 저가법으로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저가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의 단가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보다 시장 가격이 더 낮을 때, 이 낮을 때만 그 금액을 계산해서 손실로 비용 처리해 놓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얘는 단가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격 차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단가 차이 요게 바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인데 이 말뜻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이 단가가 시가장가격이 더 높을 때는 안 한다 그랬었죠. 언제만 한다? 더 낮아졌을 때. 그래서 얘를 저가법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배웠던 항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량이 1000개 단가가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850원이라면 한 개당 지금 얼마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수량 150원이 여기다가 940개에 대해서 한 개당 150원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을 서로 곱해 보게 되면은 940개 현재 있는 수량에 대해서 지금 150원이 한 개당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이 금액은 14만 1000원 이만큼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된단 말이죠. 현재 있는 건 940개가 있는데 그 940개에 대해서 한 개당 지금 150원 차이가 나오고 있죠. 여기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 150원을 해주게 되면 14만 100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합계액이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6만원하고 14만 1천원 두 가지를 더해주게 되면 20만 1천원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더란 얘기죠. 이 저가법은요, 손실이 시장 가격이 더 높을 때는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떨어졌을 때는 바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뭐라 그랬었죠? 얘는 보수, 우리 회계에서 많이 쓰는 보수주의에 의해서 비용인 것은 바로 기록한다, 인식한다. 그러나 이익인 것, 수익인 것은 실제로 실현됐을 때 그때 기록한다. 바로 여기에 입각해서 기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보수주의와 우리 회계의 보수주의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다 될 것 같으네요. 굳이 여기다 정리해서 써드린다고 하면은 940개에 대해서 150원 차이 내는 거 14만 1천원. 그래서 요 두 가지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요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놓고 잘 연습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요, 다음 항공의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인데 9월 10일자 회계 처리로 옳은 건 어떤 걸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자료는 대손 충당금이 기초 잔액이 45,000원 있었대요. 그런데 6월 30일 날 정기 상각한 그 2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전기에 대손 처리한 이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면 대변에다가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기로 기업회계 기준에서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전기에 대손 처리한 금액이 이렇게 회수가 됐을 때 무조건 우린 대변에다가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야 하므로 지금 대손 충당금은 기초에 있었던 45,000원과 전기 대손 처리했던 게 회수됨으로 인해서 대손 충당금이 증가한 요 2만원 합쳐갖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손 충당금은 총 6만 5천원이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대손 충당금 중에서 여기 9월 10일 날 매출 채권 15만원이 회수 불능으로 됐다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출 채권 15만원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얘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먼저 얼마 있다 그랬어요? 6만 5천원. 그럼 대손 충당금을 6만 5천원 먼저 사용하셔야 될 것이고 15만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 대손 상각비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8만 5천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다가 되더란 얘기죠. 이거 뭐 내용이 그닥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회계 2급, 회계 1급 할 것부터 계속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문제일 테니까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5번 문제. 자, 이 결산 정리상 문제 있죠. 여기 항공의 회계 담당자는 2023년도 결산 과정에서 다음 사항과 같은 관련한 회계 처리, 결산 정리 사항이 지금 누락됐대요. 발견하였다. 이러한 회계 처리 누락이 2023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선 여러분이 회계 2급부터 회계 1급, 세무 2급, 여기 지금 TT 2급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얘네들이 한 문제가 다 점수였었지만 여러분이 TT 1급 과정에 이제 최고 과정에 오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 세 개가 하나로
그 결과를 값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과정에서 얘가 충분히 연습이 돼서 얘를 바로바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하나 순서대로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5월 1일 거 거래를 보시게 되면 차변에 소모품 10만원 구입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소모품을 처음 사면서 소모품 B라고 5월 1일 날 처리를 했었겠죠. 근데 기말 현재 2만원의 소모품이 남아있대요. 지금 2만원이 소모품이 남아있다면 처음에 소모품비 10만원 처리가 되어 있었을 텐데 현재 소모품이 2만원 남아있다는 것은 올해 비용으로 발생해야 되는 것은 10만원이 아니라 2만원만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2만원만큼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언제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5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소모품 B 10만원 이렇게 해서 기록됐고 대변에 뭐 현금 주고 샀다고 하자고요. 근데 지금 얘가 12월 31일 시점에서 2만원어치 남아있다잖아요. 그럼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여기 2만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소모품 B 해갖고서는 2만원을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에 기록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 계정은 10만원이 아니라 여기서 2만원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2만원만큼을 소멸시켜 줘야 돼요. 비용 계정을 소멸시킬 때는 대변에다 반대 계정으로 쓰게 되면 소멸이 되죠. 그래서 10만원 중에서 소모품비 2만원을 소멸시켜 주면 지금 나머지 잔액인 8만원이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얘가 지금 누락됐대잖아요. 누락됐다고 했으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자산이 안 쓰여졌으니 자산이 감소,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죠. 비용은요? 비용은 2만원만큼 과대평가가 되어 있겠죠. 비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빼주질 않았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순서대로 다 기록해 주고 나서 요거를 갖다가 판단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월 1일 것도 한번 해볼게요. 8월 1일 날은 자, 2년분 보험료 24만원. 2년분이면 24개월인데 24만원이면 한 달치가 만원이란 뜻이겠죠. 지급하면서 전에 여기 성급보험료 처리를 했대요. 얘는 자산처리법에 해당되죠. 그래서 8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면서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24만원 이렇게 썼다는 얘기고 뭐 얘도 현금으로 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해 줘야 되느냐 말이죠. 차변에 12월 31일 날 성급비용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산은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만큼 감소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 경과했죠. 5개월이 경과했으니까 지금 아까 계산했을 때 보험료 한 달마다 지금 만원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보험료로 얼마가 발생했겠어요? 보험료는 손익계산서에 5만원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지 되고 대변에다가는 성급 비용이라고 해서 5개월 지났으니까 5개월 지난 만큼 5만원이 이만큼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급 비용에 대해서 자산처리법인 경우에 기간이 경과한 만큼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을 이렇게 감소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죠. 그리고 기간이 경과한 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기간이 경과한 만큼 보험료 5만원 이렇게 처리하니까 보험료가 손익계산서에 5만원
반영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세 번째 얘기는 12월 31일 당기 12월분 급여 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급여라는 비용은 벌써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변에 급여라고 써주시고요. 아직 지급은 안 했지만 손익계산서의 급여 올해 발생한 거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금 해갖고서는 여기 써주시면 되는 걸 썼어요. 3번 문제 같은 경우 세 번째 보기 같은 경우 예제가 여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급여가 발생했으니까 올해 거 급여 써주시고 돈은 실제로 아직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여기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누락했대요. 여러분들이 그 기말 정리상 연습하실 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기말 정리상 하나하나 다시 다 설명을 해 봤어요. 자, 이렇게 세 개를 누락을 했는데 우선 비용만 계산해 볼게요. 비용 이걸로 했죠. 자, 비용이 이만큼 알겠죠? 비용이 이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 안 했으니까 비용이 과대 계상됐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비용 또 어디 있어요? 계정 비용 여기 보험료 5만원 얘하고 얘하고는 반대 성격이에요. 보험료가 지금 5만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험을 써야 되는데 안 썼죠. 또 비용 계정 여기 있죠. 자, 비용 계정이 써야 되는데 안 쓴 금액은 35만원. 비용 계정 감소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키자는 건 2만원. 두 개 합쳐서 비용이 35만원이고 감소시켜야 될 거는 2만원이었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33만원이죠. 그래서 비용인 경우에 비용은 33만원. 얘가 써야 되는데 안 썼기 때문에 얘는 과소 계상이 됐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꾸어서요. 이번에는 자산을 한번 볼게요. 자산 계정이 뭐가 있나요? 소부문 자산 계정이죠. 자산이 2만원 기록되어야 되는데 기록되지 않았죠. 그럼 얘는 과소 계상이에요. 그런데 자산을 이만큼 5만원만큼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5만원만큼은 감소시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자산은 증가해야 될 게 2만원, 감소시켜야 될 게 3만원 돼 있기 때문에 자산은 뭐라고 표시가 되느냐 하면 자산인 경우에는 3만원, 그 차액 3만원만큼이요. 3만원만큼이 감소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 계상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나 보니까 여기 부채도 있어요. 다른 건 없고요. 부채 여기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게 부채인데 부채는 기록돼야 되는데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도 부채도 금액은 얼마가 30만원 이만큼이 과소 계상이 써야 되는데 안 썼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답을 찾아보라는 문제였었던 거죠. 자, 1번 비용 33만원은 과소 계상됐다. 맞죠? 그 다음에 자산 3만원이 과대 계상됐다. 답은 1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자본계정. 자본계정인 경우에는 보통 이 자본계정은요. 자산하고 이익하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산이 3만원이 과대 계상되면 여기 자본도 과대 계상은 맞는데 금액이 틀리단 말이죠.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부채 30만원 과세계상 요거는 과세계상 맞기는 한데 맞기는 하지만 앞에 게 틀렸죠. 그 다음에 수익 계정이 여기 지금 있었나요? 수익 계정은 나온 게 없어요. 수익 계정은 여기서 따질 게 못 되는 것이고
자산 계정은 3만원, 과소계상이라고 했으니 얘 틀렸죠. 자산 3만원, 과대계상, 얘는 맞죠. 부채 30만원, 과대계상, 부채 과대계상이 아니라 얘는 과소계상이 됐죠.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업하거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과대계상이다, 과소계상이다 이 문제 보는 걸 되게 어려워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한꺼번에 모여져 나와갖고 이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은 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회기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급수 불문하고 항상 결산 문제는 이렇게 몰아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여기 TET 1급에서는 5번까지가 재무회계에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자, 이제 요건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니까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네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물어보겠네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했었어요. 매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어디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럼 공급가액이라고 얘기했으니 4월 24일 날 상품 외상 판매한 거 공급가액 얘는 들어가겠네요. 두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와 운송보험료 얘도 공급대가에 다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아니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에. 그 다음에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 만약에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다고만 상품이라고 얘기하면은 얘도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이 아니라 뭘로 제공했다고 나와 있냐면 견본품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공급대가 여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원래 그냥 견본품이 아니라 그냥 상품이라고 했다면 얘가 간주 공급에 해당돼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시가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는 견본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은 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대가의 지연으로 인해 받은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우리가 받을 금액을 제때 주지 않아서 그 페널티로 받는 것이지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체이자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해서 페널티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가액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에 업무용 중고차 파는 거 이건 우리가 공급한 거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니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200 그다음에 500 더하게 되면 3700에다가 4450 되나요? 그래서 여기 답은 4450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7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하나밖에 없고요. 7번 문제하고 8번 문제 두 문제가 소득세법 문제네요. 보통 지금 우선 요거 설명하기 전에 보니까 TET 1급에서는 재무회계 문제가 다섯 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법 문제가 5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법에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한 문제, 그다음에 소득세가 두 문제,
그 다음에 법인세 두 문제, 이렇게 해서 5문제가 됐나 봐요. 그런데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세법 5문제, 세 가지 세법 중에서 5문제를 둘둘 하나, 뭐 하나 둘 둘, 그 다음에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5문제를 만들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 대표자인 김한공 씨의 2023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고 물어보겠어요.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소득세법 때 배우셨던 건 사업소득에서 필요적 경비 빼주고, 필요적 경비가 아니라 필요경비라고 줄일게요. 필요경비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비용이라고 쓰는 것이고,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송금이라고 쓰는 항목 내용들이에요. 다 같은 내용들인데 세법마다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소득세, 여기 정확하게 써야죠. 사업 소득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럼 왜 이걸 써놨냐고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을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당기순이익이 나왔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뭐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한데요. 사업소득 금액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건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요, 우리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정을 지금 여기서 낸 문제였거든요. 얘를 계산할 때는 사업 소득 금액에서 여기 세무 아니지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무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 위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법인세법에서 배우셨을 텐데, 보통 TAT 1급에서는 법인세법을 배우게 되면 종합소득세 여기 세무조정은 더 간단해서 요거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개인 소득세 세무조정도 법인세 세무조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유사해요. 한번 보시도록 하죠. 당기순이익, 우선 개인 사업자인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여기 3만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3천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은 여기 3천만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당기순이익에서 더해주고 빼주고 세무조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개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소득하면서 결산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손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적은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금액을 계산하는 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자, 우리 개인 세무조정할 때에도 당기순이익에다 더해서는 안 될 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 다 반영이 돼서 얘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나 잘 보시고요. 처음 또 보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 어렵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자격증 취득과 실무업무에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과정들이란 말이죠. 어렵긴 해도 꼭 아셔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한번 보죠. 당기순이익 결과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첫 번째 자료
급여가 1억 5천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1억 5천 급여 중에서는 여기 김한공 씨 대표자죠. 개인 그 사업체 대표자인 김한국 씨 급여 8천만 원이 포함됐다고 비용 처리를 필요 경비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3천만 원이 됐는데 김한공 씨의 급여 8천만 원은 이렇게 비용으로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급여 800만 원 비용을 빼버리게 되면 반대로 여기 당기순이익은 800만 원이 더 증가하겠죠. 그죠? 인정을 갖다가 여기 7천만 원만 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천만 원을 더해줘야지 돼요. 여기다가 더하기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용 자산 수선비.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산에 뭐 고치고 그런 비용들 필요경비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 2,500만 원 반영돼서 3천만 원이라고 나왔다. 예, 맞아요. 그러면 얘는 손댈 필요 없어요. 왜? 제대로 잘 기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8천만 원을 빼야 되고요. 사업용 자산 수선비는 제대로 필요경비로 인정 들어간 거니까 손댈 필요 없다. 배당 수익도 여기서는 빼줘야지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는 우리 종합소득 6가지가 있었죠. 배당소득에 얘는 들어가야 되지 사업소득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배당소득에 들어가므로 당기순이익 여기 개인 사업소득 금액에서 이 금액은 빼주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 다시 표시하시게 되면 급여 다음에 여기 배당금도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만큼을? 1,000만 원만큼을 플러스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 비용은 은행으로부터 사업용 대출 금액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당금 수익 여기선 빼줘야 되는 거지. 여기 이자 비용은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요거를 반영한 거는 자, 당기순이익이 3천만 원이었는데 급여 800만 원. 뭐 틀렸네. 에이, 이거 틀렸잖아. 800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이죠. 자, 8천만 원은 더해줘야 되고 배당금 1,000만 원. 수익이라 그랬으니까 수익을 더해서 3천만 원이 되면 수익을 빼야지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수익은 빼주게 되면은 자, 비용으로서 다시 포함시켜야 될 거 당기순이익을 높여지는 금액 두 개 합치면 8천만 원 더 주라 그랬으니까 1억 1,000이 되죠. 배당금 수익으로 들어갔던 거 빼버리게 되면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업 소득 금액은 세금을 계산해야 될 사업 소득 금액은 1억 원이 되는 것이다. 1억 원에서 이런 비용들을 빼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더란 얘기죠.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 기준 재무회계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이고 소득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업소득 금액은 1억 원 이렇게 계산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요 내용은 법인세법에서 거의 세무조정의 핵심되는 사항들이라서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여기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사실상 TAT 2급에서는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잘 안 나왔어요. 이 세무조정하는 게 요즘은 가끔 출제가 되긴 하긴 하던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 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라든지 법인세법에서 파트에서 다루는 세무조정이라든지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번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되겠죠. 한부모 공제하고 부녀자 공제 동시에 못 받는다 그랬어요. 당연히 세부담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 한부모 공제를 하나만 적용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경로 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경로 우대는 70세죠. 요즘 만이라고 안 써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나이의 경우 무조건 다 만 나이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인데 모두 장애인이에요. 이럴 때는 여기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적용받지만 장애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그냥 직계비속하고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공제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에서 배우자 포함해서 직계 존속이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다 같이, 실제로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있죠.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잘 설명을 하고 있죠. 3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법인세법상 세무추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임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해당액을 비용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추정 필요 없다. 맞네요. 얘는 세무추정 별도로 필요 없다고 되어 있으니 여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할 때 요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어디다 해놨지? 안 해놨네?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업무와 관련해서 답은 벌써 나왔어요. 옳은 것은 1번이고 2, 3, 4 중에서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기 교통사고 벌과금은 잡손실로, 보통 우리 교통사고 벌과금 그러면 회사에서는 세금과금가로 처리를 많이 보편적으로 하는 편이죠. 잡손실로 회계 처리했다 할지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반드시 세무조정 해야 되죠. 얘는 송금불산입이에요. 얘는 세무조정 해야 된다고 해서 잡손실로 해놨다 할지라도 송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원에게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상여금을 비용 계상한 경우 송금불산입 세무조정 필요하다. 송금불산입하지 않습니다.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중요한 게 직원일 경우에요. 직원일 경우에는 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급여든 상여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얘 필요한 건 직원이 아니라 임원일 경우에요. 임원일 경우에는 세무조정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접대비를 법인세법상 한도액보다 과소계상하고 전년도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송금산입에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한도 초과액을 갖다가 2월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접대비는 이런 한도 초과액 2월 그런 항목이 없어요. 감가상각비는 모를까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다음에 여기 송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만 접대비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종료가 돼버립니다. 매년.
그래서 한도가 초과되는 것이 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건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9번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에 대한 거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요게 아까 우리 개인 소득세에서 나왔던 거 똑같은 법인의 세무조정 문제가 될 것 같으네요. 법인의 세무조정 10번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항공의 10기 사업연도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 자료다. 이를 토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아까 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고요. 사업소득금액, 이고 개인회사의 그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조정할 때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아까 저도 그렇게 계산을 했었죠. 여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억 원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손익계산서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1억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은 어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냐면 여기 재무 회계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법으로 세법에 맞게끔 이 항목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더란 말이죠. 자,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산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나중에 부르냐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불러요.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 다음에 당기순이익이잖아요. 법인세 비용 뺐는데 1억이 됐대요. 그렇다면 이 법인세 비용은 세금인데 재무회계에서의 계산된 법인세 비용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주란 말이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느냐면 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금액은 여기 이 상황에서는 1억 1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근데 비용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금액보다 비용을 더 많이 계상했대요. 한도 초과에. 그럼 요거는 다시 비용 이만큼을 되돌려 줘야 되겠죠. 그러면 비용을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은 400만 원이 또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다가 400만 원을 플러스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돼요? 1억 1000에다가 여기까지 하면은 1억 1400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고 있죠. 사업소득 금액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800만 원 되어 있죠. 이익으로 800만 원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렇게 금액 나온 것 중에서 이 금액만큼은 빼주셔야 돼요. 이익이 얘는 인정 안 해줘요. 뭘 인정 안 해주냐면 지금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이익 같은 경우는 이를 우린 임의 평가라고 불러요. 임의 평가. 이 임의 평가는 법인세법상 인정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재무회계에서는 당연히 평가이익 기록을 해놓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요 금액을 다시 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익이 8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1억 6백이 되겠죠. 800이 줄어들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1억 6백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폐성 외화부채,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다 수익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손댈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시가 700만 원짜리를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매입하고 실제 매입 가격을 기계장치 취득원가로 계산했다. 여기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한테 거래가 있는 거는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여기 기계장치 자산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인정해 줍니다. 시가가 700만 원짜리였다 할지라도 500만 원에 매입해서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계산했다면 인정. 손댈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근데 얘가 부당거래에 의한 그 우리
유가증권 있죠? 지분증권 같은 거였다면 200만 원만큼을 더 추가해야 되겠지만 얘는 기계장치였기 때문에 부당 거래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요 세무조정을 거쳐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 있는 금액은 1억 600, 우리 손익계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1억이었지만 여기 세무조정을 거쳐서 법인세법에서 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억 600이라고 계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지금 여기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수업할 때 설명을 해드렸던 여기 입금 산입과 그다음에 입금 불산입 이 항목을 아셔야 돼요. 입금 산입이라든지 입금 불산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송금 산입이라든지 송금 불산입 이 항목을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무 업무 보는데도 엄청난 큰 애로사항 꼽힌단 말이죠. 바로 요 네 가지를 조정해 주는 것을 우린 세무조정이라고 부르고 이 세무조정은요 재무제표의 결산서상 여기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서부터 요거를 반영해서 계산해주는 이 과정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맨 마지막에 세무조정이 끝나게 되면 우선 약식으로 여기서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법인세법에서 어떤 계산 절차를 거쳐갖고 이 금액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법인세법은 너무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TAT 1급 뿐만이 아니라 전산세무 1급에서도 제가 설명해 놓은 것들 천천히 반복 복습하시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 TAT 1급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지라 사뭇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제표에서 배웠던 손익계산서 손익구분하고 똑같은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법 문제에서는요 많이 출제됐던 거 보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도 계속 연습하고 그러면 익숙해져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다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63회 그 TAT 1급 이론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제63회 실무 문제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